자, 경찰학을 가장 경찰학답게 가르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정지현입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자, 다음부터는 원래 하던 대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처음 뵙는 자리니까 그래도 좀 뭔가 준비한 티를 좀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인사를 좀 준비해 봤고요.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했잖아요. 벌써 1회, 2회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는 거는요. 1회에 대한 해설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요? 좀 세팅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봐줘. 자, 2회는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 일주일 뒤에 영상이 이제 촬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팅 기계들 있잖아요. 세팅하는 기계들, 장비들. 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가지고 좀 이렇게 딜레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진행한 것은 다음 주 그러니까 한 일주일 후에 업로드가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회에 대한 해설을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총 40문제, 40문항을 시험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0문항을 전체 다 하면 여러분들이 봅니까? 안 보죠. 여러분들 제일 잘하시는 거 이제 건방 떠는 거. 되게 잘하시죠. 그래서 난 알아. 이거 다 알아. 알긴 뭘 알아. 요번에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잘했습니다. 굿.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특정 단어, 특정 단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키워드 암기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하는 거. 요거, 요거 하지 말라니까요. 요거 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해요. 그거는 법률 문제. 법률 문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이론,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다 외국 이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단어 이렇게 딱 잡아놓고 이거 아니면 틀려. 이거여야 맞아. 이런 방법은요.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로 키워드에다가 포인트 잡아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키워드 잡고 단어 포인트 잡고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 함축적인 의미, 본질적인 의미, 전체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일일이 정확하게 암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위한 어떤 안전 장치로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키워드를 떠올렸을 때 그 배경이라든지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위한 안전 장치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서 여기에다 포인트 맞춰가지고 이 단어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요 안전 장치로서 하는 것이다. 여기다 완전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속이 정말 좀 답답하고 좀 강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진짜로. 막 질문 같은 거에도 뭐 이거 이 단어 아닌가요? 뭐 이거 뭐 정지현 쌤 오류 아닌가요?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어 많이 틀린 건 당연히 같이 좀 볼 거고요. 많이 틀리지 않은 것도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알아라 라는 의미에서 뭐 많이 틀리지 않은 내용들도 좀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뭐 기본 이론처럼 그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도록 오늘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또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끝까지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다 맞히셨어야죠. 그리고 이 앞부분 다 잘 맞히셨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뭐 77.6입니다. 뭐 나쁘진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넣어놨냐? 자, 14세기 프랑스 경찰권 개념은 라폴리스라는 단어에 의해 대표되었다. 뭐 요거는 이제 이미 기출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뭐 우리 학생들은 뭐 이걸 기출되기 전부터 다 알던 내용이었죠. 자, 이 단어의 뜻은 초기에는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했다가 나중에는 국가 목적, 국가 작용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뭐 이거 요 지금 자리 바꿔놨다. 자리 바꿔놨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제가 보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프랑스. 자, 프랑스에서 자, 경찰권 개념. 자, 요 경찰권 개념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걸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프랑스에서 경찰권 개념. 이우스포르티아 이론이 등장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처음 경찰권 이론이 등장한 겁니다.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이우스포르티아 이론이 등장했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영주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경찰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프랑스어로 요 라폴리스라는 단어에 의해서 대표되었는데 이 라폴리스라는 것은 초기에는 국가 목적, 국가 작용을 의미했다가 자 14세기에서 15세기, 16세기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공동체의 질서 있고 평온한 뭐가 국가 목적 국가가 하는 모든 작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던 것이 어떻게 변했다? 질서 있고 평온한 상태로 이렇게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프랑스에서 어디로? 다이렉트로? 독일로? 아니요. 자, 영국, 뭐 독일 등 유럽 각국으로 전파됩니다. 이 시대 배경을 아시면은 이게 내용이 이해가 되시겠죠.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아니면 뭐 학자들끼리의 교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이론들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각국 유럽으로. 그런데 어디에서 정점을 찍었다? 자, 힌트.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경찰법이라든지 뭐 이런 이론들 다 어디 거예요? 독일 거죠. 독일 거. 자, 프랑스 이제 각국 유럽으로 다 퍼졌는데 어디에서 정점을 찍었다고요? 어디에서 두각을 나타내요? 독일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세기에서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갔다. 이거를 외우는 거. 이거 외우는지 알았어요? 몰랐죠? 푸덕푸덕 이거 왜 외워요, 이거? 그냥 그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프랑스 경찰권 개념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갔다. 프랑스에서 처음 생겼던 경찰권 개념이 독일로 넘어갔다. 라는 것은 진짜 다이렉트로 독일로 한 게 아니라 독일에서 학문적 정점을 찍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독일로 개수되었다. 자, 하여튼간 해서 이런 뭐 자세한 내용들 뭐 더 자세한 것들 많지만 요런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면서 암기를 하더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882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판결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자, 나중에 이제 경제처벌법전, 죄와 형벌법전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보통 제가 이거 보고 와,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이 1931년에 이제 제정이 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뭐 답 맞추는 거는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데 요 해설에 있어서 이거 시간적으로 안 맞잖아.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지.
경찰학은요, 그걸 물어보려, 시간적인 거를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지금 수험가 보면은 아주 개판이에요, 경찰학이. 자,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94년에 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제2부 17편 10조에 공공의 평온, 안전 및 질서 유지하고 공중, 개개인의 구성원의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경찰 개념을 누가 지지를 합니까? 뭐 홈볼트, 칸트 등이 강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뭐 그냥 유지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 1795년, 1797년 각종 부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 그러니까 프로이센 복무 규정이라는 것, 그리고 1802년에 행정명령, 프로이센 행정명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경찰의 임무가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에 의해서 경찰의 임무가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법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ALR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의 약자입니다. 자, 10조의 제한적 경찰 개념은 법문상 존재했음에도 실무상 어떻게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죽은 법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1850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을 제정할 당시 정부에서도 경찰의 경찰행정법 뭐예요? 1931년 아니에요? 또 이지랄. 죄송합니다. 죽여버린다 진짜. 그러면 제대로 알고 가르치고 제대로 배워. 알겠죠? 답답해 죽겠다니까요. 자, 경찰행정법은 1931년에 이제 개정된 거고, 우리 개정됐어 그러면서 뭐 추가되고 이렇게 한 거고. 자, 경찰행정법 제정 당시 정부에서도 경찰의 영역이 무제한적이고 경찰 영역이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시험용은 아니에요. 자, 이후 법치국가 시대에 들어서 먼저 들어서면서 새로운 변화와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자, 이 판결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되죠.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판결 이후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2부 17편 10조에 근거한, 요거에 근거한 경찰법의 체계를 완성시키고자 노력한 결과로 뭐가 입법이 되는 거예요? 경찰행정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 및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정법 범위 내에서 의무적합적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라는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14조가 입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냐면, 자, 있는 건 쓰지 맙시다. 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에 의해서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성문화시키는 과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성문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교수님들이 뭐 단순 이런 거 문제 내겠어요? 그럼 이런 걸 가르쳐야죠.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배우셔야 되는 거고요. 단순하게 이거 그냥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나올까? 그러면 안 나올 거라고 또 예측하겠지.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경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지문들은 그거 안 나온다며. 그런 거 아예 공부도 안 했었잖아.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다 맞췄을까? 그런 거 되게 익숙하게. 자, 긴 말 않겠습니다. 할 사람만 하세요. 할 사람만.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경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 여러분들 뭐 잘 하십니다. 그쵸? 프랑스 죄와 형벌보전 경제처벌보전 제18조에서 행정경찰은 행정하고 사법은 사법한다라고 규정을 딱 명문화 시켜놨죠. 자, 그거는 그렇게 이제 한 것은 뭐예요? 조직법상 나눠놓은 거예요. 독일은 조직법상 그렇게 나눠놨다고요.
우리는 이제 조직법상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국자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약칭이 정확하게 있는데 왜? 우리 경찰법이 정식 약칭이잖아요. 경찰법이라고 하면 될 거 뭘 국자로 뭐 하려고? 국자로 한 대 맞을까? 자, 죄송합니다. 자, 경찰법 우리 조직법은 자, 그러면 조직법 안에서 행정경찰은 여기다 뭐 사법 해가지고 행정경찰만 경찰법에서 딱 정해놓고 있어요? 아니죠. 어.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요거를요 우리가 기능상 분류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법 안에서. 조직법상 분류는 안 하고 있어요. 조직법상 우리 경찰이 다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조문을 받듯이. 그러면 행정경찰하고 이제 국가경찰사무, 뭐 자치경찰사무, 뭐 수사사무,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형사법에 따른 거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뭐 이렇게 막 나눠놓은 거, 그거는 기능상의 분류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건 기능상의 분류고 우리는 조직법상 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 다 맞히셔야 되는데 이거는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20뭐 프로 조금 넘게 뭐 틀렸는데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최근에도 나왔던 거고. 자, 제가 이제 원고를 드릴 때 이렇게 기출 표시 다 해가지고 드려요. 그리고 제 해설은 웬만하면 기출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엑기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와 해설이 다 기출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해설도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요거. 자, 50조 사항이 아니라 자, 50.4%. 이거 미쳤죠, 이거는. 이것도 미친 듯이 잘 나오던 건데. 자,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관련이 무슨 민주주의와 관련이 깊어. 인권 존중주의지. 자, 이거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인권이라는 건 뭐예요? 법질서 이전. 그러니까 이 사회 형성되기 헌법 이전. 자, 인간으로서 누리는 천부적 불가침적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이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 자, 그런데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인권이라면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권, 인권이 아니더라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면 그건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연권에 대해서. 자, 보세요. 헌법 37조 1항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아실 텐데. 자, 헌법 공부하는데.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거 자연권. 인권 이거. 자, 천부적 불가침 권리 이걸 자연권이라고 하잖아요. 인권이고. 그래서 인권 존중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이걸 왜 틀리지? 이렇게나 많이? 헌법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 그다음에 자, 74.3 이거는 왜 틀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제가 넣어놨냐면은요. 이거 X 이론이다, Y 이론이다 이딴 거 하지 마세요. 냉소주의가 왜 생기는지를 생각해야지.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 이건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냉소주의가 왜? 위에서 내려치기라니까 하라고 하니까 상의 하달이잖아요. 하의 상달이 있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중간 관리자들이 이 매개체 역할을 잘한다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 부하와 상사의 어떤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좋다면 위에서 아무리 이상한 오더가 떨어지더라도 중간에서 완충제 역할을 잘하고 야 이번에는 이래서 이런 거래 좀 이해를 바래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중간에서도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부재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냉소주의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냉소주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로 가야죠. 이제 생기는 것의 반대로. 그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하위 상달 방식, 부하와 상사의 신뢰 회복, 어떤 참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극복 방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 딱 나오기 전에 제가 이런 거 이제 지겨워 라고 했죠. 분명히 이런 거 물어볼 거다. 이거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요즘 교수님들의 생각을 제대로 읽고 있는 사람은 감히 제가 단언컨대 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조차도 여러분들 좀 바꾸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장자크 루소. 자, 49.1. 죄송해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이거 정지현 선생님 해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가 배운 게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좀 배우시라고요. 자, 루소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계약을 통해 정부를 구성했으므로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시민은 저항하고 그 나아가 정부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거 누구예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생각하세요. 로크라고요. 로크. 이걸 왜 갑자기 여기서 루소가 나와? 루소는 사회계약서 읽어봤어요? 불평등 기원론 뭐 읽어봤어요? 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 여러 교수님들 있죠. 그 중에 분명히 이거 내신 분도 계세요. 분명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수님들한테 답변이 온 거예요. 제가 수험가에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과 해석이 갈린다. 그래서 제가 다 모아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자료 제공 다 했어요. 그랬더니 온 답변이에요. 제가 줄여놨습니다. 문제 출제 시 단순 용어 바꿔치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를 구성했으므로.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죠. 정부를 구성했으므로. 근데 정부가 아니라 국가를 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국가가 아니라 정부가 뭐 기본권을 침해하면. 그래서 이게 단어 바꿔치기다. 이거 어디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황당해 죽겠네. 하여튼간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전형적인 로크의 사회계약서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루소가 말하는 거는요. 루소가 말하는 그 사회계약서에서 그 단어들 있죠. 걔네들이 의미하는 것까지 이해하려면은 불평등 기원론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다 이해가 돼요. 하여튼간 차치하고 자, 교수님들 답변 내용이에요. 출제 시 단순 용어 바꿔치기로 해석하지 않고 로크의 사상과 루소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출제 시 법조문 등도 단순 바꿔치기로 또 지향한다. 안 한대요. 그렇게. 저리 사상을 묻는 문제는 더더욱 바꿔치기 안 한대요. 출제 자체가 단어 바꿔치기로 오답 내기가 힘들다. 법조문은 아직 그런 관행이 있으나 그쵸. 자, 그런 문제 자체는 완전 지향입니다. 이거 지향한대요. 이런 거 안 한대요. 이렇게 단어 바꿔치기 안 하신대요. 자, 이거는 너무 교수님이 이제 수험가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강사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암기가 쉬우니 그렇게 해석했을 것 같고요. 결론은 로크의 저항권 개념과 구분 파악하는 문제로 냈답니다. 자, 그리고 박사님은 저예요. 자, 박사님 해석이 너무 당연한 건데 저걸 가지고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네요.
됐습니까? 뭐 제 말을 못 믿겠다면 교수님들 얘기를 믿으세요. 출제위원 교수님들을. 됐습니까? 답변?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이거 다 지우세요. 그 잘못 공부하신 거라니까? 잘못 공부하신 거예요. 단언컨대 잘못 공부하신 거예요. 알겠죠?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게 단어 전형적인 그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특정 단어에다 포인트 잡아가지고 아니라고요. 전체적인 맥락, 얘가 의미하는 배경 이걸 다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맞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자, 이것도 왜 틀려요? 아니, 뭐 공부 얼마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숙지하는 과정이라면 틀릴 수 있겠죠. 뭐 제가 왜 틀려요? 그런 거는 뭐 누구한테 한정되는 거냐면 공부를 많이 하셨음에도 틀리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하는 거라고 딱 정의할게요. 자, 공익중심적 정의 관점에서 부패는 뇌물수수행위와 특히 결부되어 있지만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의 필요가 없는 사적 이익을 고려한 결과로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자, 이거는 이제 공익중심이 아니라 관직중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자,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경찰이라는 개념을 여러 관점에서 여러 시각에서 구분해 보잖아요. 그쵸?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하이덴하이머가 부정부패라는 것을 기준을 딱 이렇게 놓는 거죠. 자, 관직. 그러면 이제 관직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우리 자유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자, 그리고 공익 관점에서 이 부정부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구분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관직 중심적으로 정의를 한 거잖아요. 부정부패를. 읽어보세요. 부패는 뇌물로 수사하는 행위가 특히 결부되어 있지만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가 없는 뭐예요? 사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의 결과로,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결과로 뭘 한 거예요? 권위를 남용하는 것을. 권위는 내가 권위가 있으려면 관직에 있어야죠. 관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나한테 어떤 그 권한이 있어야 권위를 남용하지. 그쵸? 시장 중심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서라도 내가 얻는 바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 강제적인 가격 모델로부터 자유시장 모델로부터 변화와 관련이 있다. 자,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원하는 이익을 받을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결과로 인해서 부패가 일어난다. 뇌물 주는 거. 공익중심적 정의. 어떠한 일을 하도록 책임이 주어진 권한의 소유자, 관직을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금전적인 또는 다른 형태의 보수에 의하여 그런 보수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때 부패가 일어난다. 보세요. 이게 공중의 이익이에요. 이만큼. 이런 이익들이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놈이 요거를 지가 먹겠다고, 요 부분이죠. 요걸 지가 먹겠다고 보수를 제공하고 이걸 지가 먹는 거야. 그러면 이 공익 원래는 몇 개야? 몇 조각이야? 피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숫자가 안 세죠? 하나, 둘, 셋, 넷, 8조각이야. 8조각을 가지고 봐봐. 8명이라는 사람이 지구상에 8명이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원래는 하나씩 먹을 수 있었어. 한 조각씩. 그런데 지금 어떤 놈이 요거를 딱 빼간 거야. 지금 보수를 제공했지. 그럼으로써 요거를 얘한테 이익을 이만큼을 얘한테 줘버린 거야. 그러면 몇 개 남았어? 7개 남은 거야. 그러면은 7개를 가지고 8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뭐야? 그러면 공중의 이익에 손해가 났어 안 났어? 났지.
한 개를 완전하게 못 먹는데, 그쵸? 이게 부패라는 거야. 공익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오는 거잖아. 그쵸? 어.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뭐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 접근법 문제예요. 이거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절대 암기가 아니죠. 자, 그리고 이것도 왜 이렇게 틀렸어요? 자,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게 뭐와 관련된 거죠? 청탁금지법. 우리가 이제 제8조. 자, 1항, 2항, 3항이 있죠. 이거 다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1항에 뭐가 있죠? 2항에 뭐가 있죠? 자, 이거 1, 2항 전부 다 뭐예요? 금지 규정이죠. 금지 규정. 3항은 뭐예요? 예외 규정이에요. 자, 1항 뭐예요? 그거 여러분도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자, 1회 100만 원. 그리고 1회계 연도. 1회계 줄여서 쓸게요. 얼마? 300만 원. 이상이에요, 초과예요? 초과하는 거 받지 마라. 1항 금지 규정이죠. 자, 근데 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이 이하의 금액도 받지 마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건 금지 규정이라고요. 근데 이제 사망에 뭐가 나와 있어요? 외부 강의. 그리고 각호. 1호, 2호. 근데 이게 1호 내용이잖아요. 2호는 우리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얘네들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사망에 나와 있어요. 그쵸? 그 내용이에요. 번지수 제대로 찾으시고 공부하세요. 자,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 추진비로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이 화환 보내는 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거 2호에 나와 있잖아요. 2호에 경조사비 뭐 이런 것들 뭐 대신 보내는 조화, 화환 이런 것들은 10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요. 보내도 됩니다. 그쵸? 별도 사비로 10만 원의 경조사비를 주는 것. 별도 사비로 경조사비를 주는 것. 누가 줬어요, 지금? 기관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1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망 1호에.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장이 뭐 상사, 소속 상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격려, 뭐 축하, 뭐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주는 것들. 그럼 괜찮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법 위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관장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여기 있네요. 자,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이거는 뭐라고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줘도 된다고요. 아예 금지 품목이 아니라고요. 금지하는 금품 등이 아니라고요. 줘도 된다고요. 단순해요, 논리. 자, 이거는 왜 틀렸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건 진짜 실수겠죠. 여러분들이 원래 보통은 조문은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원래 조문은 그런데 이걸 앞으로 빼놓으니까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앞으로 빼놓으니까 여기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에다 초점 맞춰놓고 틀린 거죠, 여러분들이. 맞죠? 이런 거 좀 조심하세요.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죠. 설명할 게 없고 이렇게 꼭 이 조문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질을 생각하세요. 본질을. 자, 그다음에 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이것도 기출이거든요. 최근. 근데 이거 왜 틀렸을까요? 적극 행정인데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인권 관련된 거지. 그죠? 자,
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 음. 자, 요거는 뭐 단순 조문 문제고, 요거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거고 이거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요거는 그냥 단순 바꿔치기예요, 이게. 단순 바꿔치기죠. 자, 일단 제가 해설 강의하면서 좀 언성이 조금 잠깐 높아진 적도 있는데 많이 자제한 겁니다. 욕 나올 뻔했어요. 네. 제발 어떤 특정 단어에다가 포인트 잡고 그게 전부인 양 거기다 목숨 걸지 말라고요. 그 단어는 다시 말하지만 단어 키워드에다 포인트를 잡는 것은 그게 포함된 그 문장을 기억하고 그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과 배경 이런 것들을 끌어오기 위한 장치라고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해야지 키워드에다가 딱 진짜 목숨 걸고 그러면은 날아갑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하여튼간 제가 이제 OX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하프 모의고사 그리고 그 전범위 모의고사라고 하나요? 전범위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뭐 배우는 것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거 가르쳐요. 그런데 좀 잘못된 오개념들이 굉장히 이제 수험가에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아 드릴 테니까 제가 해설 강의 같은 것들을 올리면은 무조건 보십시오. 무조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제가 그런 잘못된 공부 방식 때문에 많이 단체로 틀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설 올리면 그런 부분들 당연히 이제 포함시켜서 제가 문제를 낼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우리 경찰 공무원이 되고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들 훌륭한 경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밑거름 제가 그 밑거름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위치에서 저는 저의 위치에서 힘을 내서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파이팅!